자, 오늘은 이제 원래는 학원에서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듣는 게 맞지만, 사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 형대 아울렛 저기까지도 이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가 들면서 학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상황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학원에서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앞타임에 성근쌤이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뒤에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했지만 앞타임에 성근쌤이 파트도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원래 학원에 오면은 7시가 아니구나 3시부터 해서 첫 타임이 원래 성근쌤 수업이었죠. 그래서 그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제 김성근 선생님 수업 시간 파트 때 어떤 부분을 했었었냐면 3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이 딱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학년 2학기 교재, 만약에 3학년 2학기 교재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 교재를 반드시 구매를 한 상태에서 강의를 시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진도를 진행을 할 거고, 페이지 수는 58쪽,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는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에서 배우는 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별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배웠었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별거 없죠, 그죠?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이 두 개 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넘어온 거죠. 잠깐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그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약자로 E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K, 조그만한 작은 사이즈의 알파벳 K를 첨자로서 추가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녀석의 식은 어떻게 됐었냐 기억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겠죠, 그죠? 2분의 1의 mv 제곱이었죠. mv 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E하고 P라는 첨자를 추가로 했으며, 식 같은 경우는 mgh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gh. 만약에 이렇게 안 배웠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구에서의 상황만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g, 중력 가속도는 9.8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9.8 그리고 나머지 두 개 mh 이렇게 쓰기도 했죠. 됐나요? 그리고 밑에 위치 에너지를 하나만 더 건드려 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중력 가속도와 질량 m을 곱하게 되면은 요 둘이 곱한 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무게였죠. 그래서 요 녀석은 무게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한 값으로도 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운동 에너지를 따질 때 2분의 1 mv 제곱 식을 쓰죠,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런데 이 질량은 사실상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죠.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때, 여기에서 요 파트에서 어떤 거를 배울 때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배우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공이 떨어지면 그냥 공의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열차가 출발을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열차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요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녀석은 바로 요 속도라는 녀석의 증가의 감소, 요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의 속도가 빨라졌고 느려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밑에 위치 에너지에서는 식이 mgh, 여러분 두 번째 식을 가장 많이 접했을 텐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중력 가속도 9.8, 지구에서의 상황, 지구 안에서의 상황만 생각을 해본다면 중력 가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즉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죠. 높이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는 좌우된다. 그러면 위치가 증가했다 혹은 높이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위치 에너지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의 높이가 늘어났고 줄어들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 얘 둘을 합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 실제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런 지면과 부딪히면서 그런 공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공과 공기 사이의 마찰력, 여러 가지의 그런 에너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실제로는 보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보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다면 이 합한 값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렇지, 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속도가 빨라졌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것이고 높이가 감소했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높이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건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있던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세로축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그림 자체를 보면서 나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은 맨 처음에 이 정도의 높이에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속력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속력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이 녀석의 상황입니다.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속력이 0이에요. 그럼 V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0인 거야?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지금 0인 상황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학적 에너지가 10이다 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10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상황에서 속력이 0이라는 거는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10이다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10이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값을 띌 때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가장 큰 값을 띠게 되는 것이고, 속력이 0이다 라는 거가 얘가 최소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녀석은 높이가 최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림이죠. 아, 이때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속력이 0이라는 자료를 주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소면서 그 최소 값은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속력은 빨라지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속력이 그냥 빨라진다라는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속력이 빨라져? 그럼 V가 증가해. V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띌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건 높이가 낮아졌다는 거구나. 맞네. 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의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건 우리가 몰랐어도 그림상으로 높이가 줄어들었죠. 높이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그럼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겠네. 그럼 속도가 빨라졌겠네. 당연히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림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온 장면이에요. 그럼 가장 낮은 위치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을 띠고 있다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띠고 있다는 거고, 얘가 최대라는 건 이때의 속력이 가장 빠른 상황이 되겠네요. 요거 무슨 말이 됐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찰력이나 그런 거 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즉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되겠죠. 즉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마찰력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제한 상황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면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 에너지가 10이 아니라 9가 되고 8이 되고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도 이만큼 원래 기존만큼의 높이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구간, 높이가 낮아진다,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함으로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래,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지, 이게 바뀌는 거죠. 올라가는 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읽어보진 않겠어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둘러봐야 되는데,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만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요새는 뭐 많이 없지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의 운동을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자. 저렇게 하나의 선에 달려있는 어떤 물체가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지점에서 A 지점과 O 지점과 B 지점,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진자 운동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 있던 녀석이 A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A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잠깐 멈춰요. 멈추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쪽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멈췄다. 지금 A점에서 순간적으로 정지를 했다라는 얘기는, 즉 속도가 몇이다? 0이다 라는 얘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0이다 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몇이다?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다. 운동 에너지가 최소 값이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부터 쓸게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니. 지금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럼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값일 거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다? 그럼 가장 높은 점일 텐데, 그렇죠. 가장 높은 점에 와 있다.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지금 A에서 B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가운데 O는요, 어때요?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면서 실수 이런 것만 좀 안 하면 되는 건데, 가장 낮아? 그러면 가장 낮다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고,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겠네?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위치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거는 높이가 0이라는 건데, 그 높이가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높이인지 문제에서 명시가 똑바로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멋대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네.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서? O 지점에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니 위치 에너지가 최소라면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를 띠고 있는 지점일 거고, 아무래도 그때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O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요. A,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 그런데 운동 에너지를 0이다 라고 여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지를 했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이게 던져 올린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포물선으로 던진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높이를 이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이죠. 어떻다?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다. 만약에 여기가 기준면이다 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그때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가장 높은 점이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튈 테니, 아, 운동 에너지는 0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근데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0이면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죠. 얘가 앞으로 가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점은 가장 높은 최고점도 운동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은 맞지만 그게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 잘 챙깁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쭉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라고, 뒤쪽에 넘어가서 오늘은 전자기 유도라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어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페이지는 66쪽입니다. 자, 66쪽에 지금 전자기 유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정의 같이 읽어봅시다. 전자기 유도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래요. 이거 글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코일은 일단 뭐냐? 코일은 여러분들 예전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흐른다.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르고, 아니면 이걸 전류의 방향으로 삼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막 이런 거 했었죠. 그죠? 2학년 과정 때 했었을 텐데. 여기서의 코일은 도선을 뱅글 감아놓은 이런 것들이 코일이죠. 무슨 말 됐죠? 자, 그러면 코일의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였다. 그럼 자석이라는 건 뭐였냐? 자석은 우리가 그냥 막대 자석을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 N극과 S극이라는 극이 나눠져 있는 그런 사물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자석은 이 주위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이 공간, 영향력을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되나요?
이 자석이라는 녀석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장은 과학자들이 철가루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일정한 선 모양을 떴었죠. 그죠? 기억하나? 일정한 선 모양을 떴었다. 이렇게 선 모양을 떴었다. 그러면 잘 봐요. 이 자기장이라는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이러한 선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선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불렸냐? 자기력선이라고 불렀다. 즉 선인데 이 자기력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기력선이라는 녀석은 이 자석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N극과 S극 쪽에 가장 밀집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반대로 자석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은 점점 더 많이 없었어요. 같은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N극과 S극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단위 면적당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자기력선이 지나갔고, 그리고 자석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같은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했다,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장이 큰 영향을 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낮다면 지금 자기장의 영향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력이 센 거고 자기력이 약한 겁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과 자석을 멀리 둘 때는 N극과 N극이어도 밀어내지 않아요.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얘네 둘이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은 서로의 자기력선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럼 서로의 자기력이 세게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N극과 N극이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버리는 거죠. S랑 S도 밀어내고, N극과 S극은 가까이 갔을 때 착 하고 당기죠. 가까이에 가야 이런 선들이 많이 겹침으로써 어떻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위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만 지우고. 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석을, 이 코일 주변의 자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석의 근처, N극과 S극 근처가 자기력선이 많다 적다? 많다. 멀면 멀수록 자기력선이 많다 적다? 적다. 이 자기력선이 얼마나 이 코일을 지금 지나가느냐가 이 코일한테 미치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통과하는 그 영향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 코일이 있고 자석이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석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 코일을 많이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같은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안 지나가죠. 그럼 그때는 자기장이 이 녀석한테 가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가면 코일의 입장에서는 N극과의 거리가 지금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가까운 쪽에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자기력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가하는 자기장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됐죠? 자, 그러면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면서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는 이런 걸 배웠었어요. 도선에 전류가 흘러. 그러면은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졌었죠. 마치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자기장은 자석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렀을 때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여러분, 자기장도 원래 자석에서도 방향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띄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을 때 자기장, 그러면은 직선 도선이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올려서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죠?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게 됐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외부에서 받는 힘이라 그래서 어떠한 특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근처에 자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자석을 갖다 놨다라는 건 그 자석이 만드는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 자기장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에요. 도선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아니라 요 위 자기장이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만나면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뭔가 힘이 발생하더라. 이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자기장이라는 녀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면, 여러분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 전류가 생기더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은요, 전류가 그냥 흐르기만 하면 자기장이 무조건 생겨요. 전류가 아까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 같은 세기의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처음에 2A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2A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해도 그냥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돼 있죠. 자기장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밑에는요,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그냥 가만히 자기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전류가 그냥 생기진 않아요. 그 자기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자기장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자기장이 더 약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자기장이 세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장이 약해져요? 그렇지, 여기 써 있잖아. 자석을 움직이면서. 만약에 어떤 특정 코일과 그 다음에 이 자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자석의 자기장이 얘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이 자석이 코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가만히 지금 이 모습으로 멈춰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이 계속 같은 세기로 얘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계속해서 같은 세기의 영향력, 즉 변화가 없다라면 전류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요 그림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가운데는 이제 뭐 철심 같은 게 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철심이 없는 그림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일이 돌돌돌돌 말려 있는데, 여기는 무슨 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장치 이름은 검류계입니다. 즉 검류계라는 건 지금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방향으로 막 흐른다가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라 건전지로 따졌을 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었죠. 우리가 이제 요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처음에 헷갈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그렇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을 해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것을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검류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얼마만큼 센 전류가 흐르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게이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금 가면은 조금 넘어가고 세면 더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향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체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눈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여기가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0이 아니라 가운데가 0입니다. 가운데가. 이 그림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10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도 10이 있는데 왼쪽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음수로서, 양수 음수로서의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10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10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여기도 20이 있으면 이 반대편에도 마이너스 20이 있겠죠.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걸 기억합시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기 위에다 적어둘게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적어두세요. 되게 약간 추상적인 말 같지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자석을 여기 가만히 둔 상황에서 가까이 한답니다. 왼쪽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 N극 쪽을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자석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석을 가만히 들고 있게 되면 그냥 코일과의 거리가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자석이 이 코일한테 미치는 영향력도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뭐가 생기지 않느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니 그에 따라 당연히 전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전류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가운데 0 값을 띄고 있는 거예요. 게이지가.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왼쪽 그림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 위에 있는 N극을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럼 가까이 데리고 가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요. 얘를 가까이 가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잖아. 그럼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건 더 자기장의 영향력이 세지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즉 여기서 이쪽으로 상황이 변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그래 뭐 알겠다 이거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면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생긴 변화니까 N극을 다시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밀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자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자기장이 마치 위에가 N극처럼 아래가 S극처럼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N극이 아래쪽으로 다가오면서 변화가 생겼죠. 근데 그 변화가 싫기 때문에 그 녀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 코일의 윗부분, N극과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처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자석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장 어떻게 돼요? 자기장은 자석에서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옛날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었어요. 저기 적어줄게.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지우고, 이건 지우고, 자, 지우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이 둘은 수직 관계였습니다. 수직. 그러면 이 수직인 점을 활용해서 우리는 오른손을 이용했죠. 그죠? 그럼 오른손을 이용했다라는 건, 지금 엄지손가락을 만약에 전류의 방향으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자기장의 방향을 이 4손가락으로 삼았다면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삼았다면
전류의 방향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위쪽으로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방향을 가리킬 때는 엄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나머지 4개의 감아쥐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류의 방향이 된다고. 그럼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쥐는 거니까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 여기서 내가 보는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이걸 따라갔다고 한다면 요렇게 지금 전류가 들어가서 뺑글뺑글 돌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눈금이 갔네요. 오른쪽으로 눈금이 갔어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잠깐 지우고 요 가운데의 상황에서 지금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해보려고 합니다. 멀리. 그럼 멀리 해본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석이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러면 원래 가만히 있었어도 이 자석은 이 코일한테 자기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멀어졌으니까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생겼잖아. 자기장이 약해졌잖아. 그럼 자기장이 약해지는 변화가 생겼으니 그걸 싫어한다고. 그럼 자기장이 약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럼 이 자석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야?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 가까이 와야지. 그렇잖아. 다시 원위치로 와야지. 그래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얘를 당겨야 되겠죠. 그럼 당겨야 되니까 이때는 위에가 당겨야 되니까 S극처럼 그리고 아래가 N극처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방향으로 감아줘야 되니까 지금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방향을 따라가면 이렇게 가면 얘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위에는 요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때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금이 왼쪽으로 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쪽에서 좀 그림은 조금 약간 엉성할 수 있지만 한 몇 가지 상황만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코일이 총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넷.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N극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 여기는 N극을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 S극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봅시다. 자, 하나씩 하면 돼요. N극이 다가와. 그럼 자기장이 세져. 근데 그 세지는 게 좋아, 싫어? 그러한 변화가 싫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지.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게 싫거든. 그럼 N극을 밀어내려면 위에가 N극. 그럼 아래는 S극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감아지는 방향으로. 왜? N극에서 자기장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니까 그 방향으로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N극이 떨어지네? 그럼 N극이 멀리 간다라는 건 자기장이 약해져. 그럼 자기장이 약해지는 게 싫거든. 그럼 그걸 잡아야지. 어떻게? 위가 S, 아래가 N극. 그럼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들어가니까 아래 방향으로 해서 감아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다가와. 그럼 S가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다 싫은 거야. 다가와서 자기장의 영향력이 세지는 그 변화가 싫다고 얘들아. 그러면 S가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럼 밀어내야지 S를. 그럼 위에가 S. S를 밀어내려면 S. 그리고 N 내려가고 내려가고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가고 해서 내려가는 방향 감아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S가 떨어지네. S가 떨어지는 게 싫어. 영원히 함께하고 아니 S가 떨어지는 게 싫어. 그럼 자기장이 약해지는 게 싫어. 그럼 얘를 붙잡아야 돼. 함께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가 가지 말아야 되니까 위에가 N, 아래가 S.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감아지면 전류의 방향 알아낼 수 있겠다. 됐어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 1, 2, 3, 4번의 상황이 전부 다 코일은 똑같은 거라고 해봅시다. 코일은 똑같은 거라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누구끼리 똑같냐? 당연히 N극 위에가 N극. 지금 1, 4랑 전류의 방향이 똑같고 2, 3
SSNN. 얘네 둘이 전류의 방향이 똑같겠네요. 이거 무슨 말이 되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코일에 자, 코일이 있고, 이 코일 주변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그냥 뭐 N극이라고 써줄게요, 이게. 그럼 자석이 있을 때, 코일 주변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석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 코일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면 자기장이 변하겠어요? 코일 입장에서는 그냥 자석이 그 위치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가해지는 영향력이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멀리 뒤로 빼거나, 즉 자석을 이동시키게 되면,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죠. 그럼 가까워지면 자기장은 세지고 멀어지면 자기장은 약해져.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고 약해지는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겪는 거야. 근데 그러한 변화가 좋아, 싫어? 싫다고. 그럼 그러한 변화에 반발하는 반대의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손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학교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학교 내신 시험 볼 때도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죠?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면 이게 뭐야? 그렇지, 발전기지, 발전기. 그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봅시다. 자, 발전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요거.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요거 여러분 뭐였어요? 전동기 모터였었죠, 옛날에 배운 건. 근데 이게 똑같이 발전기라고도 봐도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내가 전동기, 모터라고 본다면 전동기는 뭐의 원리였지? 전류가 흐르고 그 주변에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긴다. 그럼 이 힘 때문에 얘가 도는 거야. 그게 모터였었죠. 만약에 여기 앞에 바람김이 달려있는 거야. 선풍기 날이 달려있어. 그럼 선풍기 날이 돌아. 모터가 돌아가는 거지. 그게 전동기였다면 발전기는 그게 아니에요. 발전기는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요 앞쪽에 있는 요 선풍기 날을 누군가가 돌려주는 거야. 누군가가 돌려주면 자석은 물론 그 자리에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코일이 뺑글뺑글 돌겠죠. 그럼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은 코일의 입장에서는 지가 돌면서 그 면적마다 면적이 달라져요.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이 N극, 이쪽이 S극 했을 때 자기장이 저쪽에서 나와서 전부 다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코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판판한 코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은 내 어깨 요 면적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내가 돌아요. 우와, 이렇게 되면 저 자기장이 나를 뚫고 지나가는 면적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는 면적이 바뀌어. 즉 자기장이 바뀌는 거야. 자기장이 더 세지고 약해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류가 만들어져서 생성된 전류가 흘러가고 우리는 그 전류를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발전기다.
됐죠, 그죠?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게 뭐 굉장히 많죠, 그죠? 하나씩 봐보면 첫 번째는 뭐냐? 도난 방지 장치.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요, 마트 가면 그 계산하면서 나오는데 양옆에 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아나? 마트를 혹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양옆에. 혹은 도서관 가도 이게 서 있어. 도서관 같은 데 가도.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뭐냐면 도난 방지 장치가 전자기 유도.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내면 그럼 그때 전류가 딱 흐르면서 알람 센서가 딱 울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 됐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가 여러분들 이 모터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전류가 여기에서 흘러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스피커의 진동판이라는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게 코일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자기장이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럼 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요?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류가 흐름으로써 코일이 이렇게 그 자기장과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자기장을 지나가게 되면요, 이 도난 방지 장치를 스피커 대표적으로 이어폰이 있죠, 그죠? 이어폰을 끼고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삐 하는 그런 굉장히 고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긴 해요. 그래서 한번 뭐 시도를 따로 할 건 아니지만 한번 살다 보면은 그렇게 경험해 볼 일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카드 판독기. 여러분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탈 때 찍는 거.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교통카드 있죠? 그 교통카드를 한 번도 해본 학생은 많이 없겠지만 아세톤이라는 여러분들 그 엄마들 매니큐어 지우는, 그죠? 그거를 종이컵에 막 한가득 담아 넣고 이거를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넣으면 플라스틱이 다 녹아내려요. 그럼 녹아내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코일이 이렇게 똘똘똘똘 감겨 있고 여기 칩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교통카드 찍는 데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근처에 가져가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가까이 가져가. 그럼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곳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가 쫙 흘러서 이 칩에 전류가 딱 흐르면은 순간적으로 연결이 띠릭 되면서 삐빅 잔액 부족입니다. 그냥 바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타고 있으면 하이패스 요금을 직접 하이패스 요금이 아니지.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직접 잠깐 멈춰서 사람과 면대면으로 지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무도 없는 데를 휙 지나가면 차에서 갑자기 띵동 소리 나면서 2,000, 1,000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전자기 요도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면 마이크에 있는 진동판이 진동을 합니다. 꿀렁꿀렁 마이크에 있는 진동판이 울려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코일이 혹은 자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석 주위를. 그러면서 이 코일이 받는 자기장이 변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전기가 생기고 그 전기 신호를 스피커에다 연결해주면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주는 거죠. 마이크. 인덕션 레인지. 여러분 집에서 인덕션 레인지 요새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여러분 이렇게 쥐레 탐지할 때 이렇게 팔에 메고 이렇게 원반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여기서 이제 잉잉잉잉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요거 이제 들고 잉잉잉 왔다 갔다 하면 철 관련된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땅속에 있었다. 그럼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위용 소리가 나요. 거기에다 한번 갖다 대고 있으면 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전자기타. 그죠? 일렉 기타라고 그러죠. 일렉 기타.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고요. 여기 밑에 그림을 좀 봐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자석은 가만히 있는 구조죠.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돌면
코일 입장에서 이 자석안을 계속 돌다 보면 자기장이 코일한테 영향을 미치는 자기장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 전류가 생겨서 전구에 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코일은 누가 돌려요? 그거를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자연한테 대부분 맡기죠. 이걸 돌려주는 걸 만약에 물이 해준다. 그러면 수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해준다. 그러면 불로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인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획 이걸 치고 지나가면 코일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 만들어지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그런 우란과 같은 그런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막 나오거든. 그게 물을 끓여. 그럼 그게 수증기가 돼서 훅 지나가면서 돌리면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원자력은 여기 없고 수력, 화력, 풍력 나와 있는데, 자, 수력 발전소는 물이 위에서 높이 있었던 물이 떨어지는 거야. 우와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터빈을 돌린다고 해요.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하냐? 발전기를 돌려요. 그러면 그 발전기,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화력발전소 석탄 때우는 거죠, 그죠? 석탄을 때워. 그럼 거기서 불이 나. 그럼 그 불로 물을 끓여.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그럼 수증기가 관을 따라서 확 하고 이동한다고. 그러면서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요. 휙 하고 돌리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휙 돌면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진다. 풍력발전소. 여러분 길 가다가 강원도 저런 데 지나가다가 봤을 텐데 흰색 기둥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날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그러면은 바람이 이걸 돌려. 그러면은 그거에 돌아가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휙 하고 돌아. 그럼 발전기가 작동해. 그럼 전기 에너지 생기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맥락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뒷장에 있는 내용은 소비 전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 전력.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옛날에 배운 거여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전류가 있었고, 자, 전압이 있었고, 이거 세로로 쓸게요. 전류가 있었고, 전압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죠, 그죠? 요 녀석이 각각의 기호와 단위가 있었는데, 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I, 얘는 V, 얘는 R 이렇게 썼었고, 단위는 뭐 암페어, 미리암페어, 전압은 볼트, 미리볼트, 저항은 옴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썼었죠. 기억하나? 자,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우선 먼저 전력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배워야 되는데, 전력은 뭐냐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썼냐. 근데 그 시간은 기본적으로 1초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그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썼는지가 바로 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구의 밝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전구의 밝기 비교. 그럼 만약에 A, B, C, D 전구 중에 어떤 녀석이 가장 밝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각각의 전구에 가해지는 전기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식이 뭐냐면 사실 전기 에너지 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모고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 약분돼서 결국에 전력은, 여기 밑에 크게 써줄게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우리 책에 안 적혀 있어요. 필기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전력이라는 내용을 어디에 이제 결부시켜서 쓰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격
소비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격 전압, 정격 소비 전력. 정격은 뭐냐면 그 제품에 알맞는 규격을 가진 전압. 그 제품에 알맞는 규격을 가진 전압이 정격 전압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부 다 220V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제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제품들은 전부 다 220V를 정격 전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격 전압에 그 제품을 꽂아줬을 때 그 녀석은 이만큼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게 정격 소비 전력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나요? 아까 앞에서 했었던 전력의 단위가 와트거든요, 여러분. 와트. 그러면은 밑에다 다시 한번 적자면 자, 전력의 기호로는 P예요, P. 이 P는 전력은 P가 우리 P는 자, P는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도 하고 혹은 어떻게도 한다? 그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했을 때 우리가 단위를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이해됐나요? 그럼 이 녀석을 와트라고 우리가 쓰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뒤져보면 뒷면이나 아니면은 그런 근처 보이지 않는 면 쪽에 설명 스티커나 아니면은 거기에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220V 110W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20V 110W라고 써 있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뭐냐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220V에 이 제품을 연결을 했다면 이 녀석은 110W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무슨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아까 전에 썼었던 220V 110W의 제품입니다.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원래는 220V에 꽂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110V에 연결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 녀석은 몇 와트를 소비 전력이 뜰 것인가?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계산하는 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였으니까 지금 전압이 절반이 됐으니까 절반 값인 55다. 그러면은 바로 틀리는 거예요. 자, 어디서 틀렸냐? 우리가 하나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었던 V는 IR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을 쓸 때는 그 전자제품 자체가 하나의 저항입니다. 근데 전자제품은 저항이 변하지 않겠죠. 그죠? 계속 그 전자제품인데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저항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내가 220V짜리가 110V로 전압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전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만약에 전압이 절반이 됐다면 전류도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의 식에서 전력을 구하는 식에서 전압이 2분의 1이 되고 만약에 전류도 거기에 절반이 됐다면 곱해서 총 4분의 1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220V가 아니라 440V에 한번 연결을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전압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럼 이게 2배가 되면 전류 몇 배 돼요? 2배 되는 겁니다. 그럼 2배에 2배 되면 총 4배가 되는 거죠. 440W의 전력을 소비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게 나와 있는 위쪽에 나와 있는 소비 전력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전력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지우고 전력량은 여러분들이 계산했었던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고 시간이 아워다 보니까
와트 아워 이렇게 안 읽고요. 와트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력량은 와트 시, 요게 전력량. 즉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력을 썼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와트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시간을 곱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요즘에 전기 없이는 못 살죠.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1초에 얼마씩 썼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24시간 동안 쓰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단위를 좀 늘려서 그 1시간 동안에 얼마나 썼냐. 알겠죠? 그러니까 전력량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됐고 밑에 내려가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에너지가 뭐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 내용은 읽어보면은 뭐 간단한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밑에 나와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 파트에는 별표를 하나 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총량은 일정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맨 처음에. 근데 사실상 에너지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화학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여기 적혀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합이 이게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것만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근데 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아, 마찰력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힘들어. 선생님 그럼 에너지 보존 안 된 거 아닌가? 아니지. 그 녀석이 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공이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죠. 그럼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분이 소리 에너지로 바뀐 것일 뿐이지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열심히 비벼요. 그러면은 열이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에너지는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죠. 그럼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에너지는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체 전 우주적인 시점에서 보자면 에너지 양은 그대로인 겁니다. 왜? 여러분들 몸에 있었던 에너지는 막 비벼지면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 거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에너지를 따져봤을 때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일단 앞타임 요런 그 김상훈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던 파트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잠깐 영상 끊었다가 선생님이랑 나가는 부분 마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우리 3학년 1학기 책 3학년 1학기 책이에요. 1학기 책 3학년 1학기 책의 142쪽에 아래쪽에 호르몬, 저번 시간에 위에 신경까지 했었는데 밑에 호르몬부터 이어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호르몬은 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다시 볼게요. 특정 세포나 기관이래요. 그리고 신호를 전달해준다. 그럼 전달해준다는 걸 봤을 때 호르몬은 무언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런 기능을 수행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정 세포나 기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이 호르몬들은 그냥 아무데나 막 작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 조절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성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자,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럼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너츠가 하나 있습니다. 도너츠. 여러분, 도너츠의 이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밖이에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밖이 맞습니다. 왜냐면 뚫려 있는 곳이니까. 막혀 있는 곳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밖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안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도너츠를 찢었을 때 나오는 그 단면 안에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기둥을, 좀 두꺼운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휴지같이 생겼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원기둥 안쪽에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뚫려 있는 이곳은 안일까요? 밖일까요? 그렇죠. 여기랑 같은 맥락으로 따진다면 뚫려 있기 때문에 밖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안은 어디냐? 이 원기둥을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단면, 거기가 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이 원기둥에서 좀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했을 때 맨 위에가 여러분이 입이고요. 입, 위, 소장, 대장, 그리고 그 변이 나오는 그곳. 즉, 얘들아, 우리가 밖이라고 얘기하는 이 피부 외부의 곳도 당연히 밖이죠. 여기도 다 밖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소화관을 따라서 안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까지, 이 안쪽도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밖입니다. 그렇다면 안은 도대체 어디냐? 당연히 내 입 그 안쪽에서 내 몸 바깥쪽 피부, 그 안쪽 공간이 실질적인 안이겠죠. 됩니까? 내분비샘이라는 분비샘이 있고요. 내분비샘. 무언가를 분비하는 곳인데 안쪽에다가 분비한다는 겁니다. 안내자를 써서. 뭐도 있겠어요? 그렇지. 외분비샘도 있어요. 바깥쪽에다가 분비를 한다. 그러면 안과 밖이라고 했을 때 바깥쪽에 분비한다라는 거, 우리 땀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당연히 외분비샘입니다. 땀샘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 부분에도 무언가를 분비한다? 대표적으로는 소화샘, 소화 효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외분비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 몸 안쪽으로 무언가를 분비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분비는 어디로 분비를 하는 거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피로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안쪽에 피를 타고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는요, 분비관,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되지만 그냥 혈액으로 분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혈관을 통해 온몸을 이동하여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은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는 녀석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표적기관, 즉 타겟이죠. 총 쏘는 타겟.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다. 아무한테나 막 가서 작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여러분, 굉장한 소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양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적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과다증 혹은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뒷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4번.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종특이성은 또 무슨 말이지? 그죠? 자, 여러분, 종특이성.
이 녀석이 일단 뭔 줄 알아야 뭐 있다 하다 없다 하다 하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니까 요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 앞에 얘기하는 요 종은요 우리가 아는 그 종 맞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종, 강아지, 고양이, 말, 소, 돼지 전부 다 다른 종이죠. 근데 그런 종마다 특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종만을 위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종 특이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에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 특이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종에만 작용한다라는 얘기고, 종 특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종에만 작용하지 않고 이 종, 저 종, 아니면 저런 종, 다양한 종들에 다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됐죠? 우리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는 포유류에 속하죠, 그죠? 그럼 우리 같은 포유류들 사이에서는요 종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해주는 역할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량을 낮춰주는 효과. 근데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당뇨병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뇨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을 뭐 어떡할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을 제발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선생님 몸에서 조금만 인슐린 빼서 주세요 해가지고 맨날 빼서 쓸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쓰냐? 당뇨병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돼지한테서 추출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인간한테서 만들어지는 인슐린과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종 특이성, 그 종에만 작용한다라는 종 특이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뭔가 이 그림, 여러분들 책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 암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달콤한 암기 냄새. 그죠?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암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외우면 맞추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면 틀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외우면 맞출 수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거 가지고 빡세하면 안 되는 게, 요거는요 물론 지금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고등학교만 올라가서 당장 1학년이나 2학년 때 생명과학원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면 정확히 이거에 딱 2.5배 정도 되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거를 만약에 대학교까지 생물을 거기 가서 배운다 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 양의 10배 이상입니다.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만큼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갔을 때 점점 많아진다. 다시 얘기해서 밑에 학년에서 배우는 호르몬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안 중요한 호르몬은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먼저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하수체라는 곳은 좀 파헤쳐 보면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어요. 뇌하수체의 전엽이라는 장소와 뇌하수체의 후엽이라는 장소로 나누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는 뇌하수체를 나누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나누지 않을 뿐이지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부위에서 뭐가 나오는지 또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같이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자, 뇌하수체라는 장소는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뇌 배웠죠, 그죠? 그 뇌에서 간뇌라는 부분의 아래쪽 부분에 딸려 있습니다. 무슨 말 됩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갑상샘이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두 번째는 위치상으로 그림에 보니까 목 쪽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기능이 너무나도 촉진됐다, 혹은 이 갑상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은 이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세프나 이제 그런 모금 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금 활동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그런 광고들이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죠, 그죠? 그럼 그런 광고들을 보면 아프리카 어린 난민 아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 많이 못 먹고 영양소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무언가 막 몸은 전부 다 말랐는데 목 부분만 이렇게 뭔가 살이 쪄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살이 쪄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있는 갑상샘이 붙는 과정에서 이 살이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신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부신은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콩팥, 신장입니다. 우리 몸에 두 개 있고요. 하나만 있어도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치상으로는 우리 몸의 골반 쪽은 위쪽, 근데 앞쪽 배 쪽이 아니라 좀 등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콩팥이 꽃갈콘 그 꽈작 모자 쓴 것처럼 그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부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자라는 거. 여러분 이자는 정말 많이 등장하죠. 옛날에 그 소화를 배울 때도 이자에서 이자액이 분비되고 그 안에는 뭐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자의 중요도가 높았었는데, 이자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일이 진짜 많은 거죠. 호르몬도 만드니까. 이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췌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의 암이 생긴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난소, 정소, 뭐 이건 모르는 친구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부위에서 어떠한 호르몬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전부 다 한글로 적혀 있는데 몇 개만 영어로 좀 쓸 수 있으면, 영어 약자로 쓸 수 있으면 좋은 거. 고등학교에 가서 무조건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추가로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여기 봅니다. 생장 호르몬은요, 그 영어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GH라고 써요. 이거는 여기 써주, 여기가 잘 보이지? GH. 그로스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로우, 명사에 그로스 호르몬. 발음이 너무 안 좋나?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그 갑상샘이라는 장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시켜서. 그리고 자극이잖아, 자극 호르몬, TSH. 맞아요. 거짓말 아니고, 물론 자극하다 영어 단어가 그 스티뮬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서의 S인데 뭐 우리 한국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생명과학 배우면서, 과학하면서 그러지 말고 자극 호르몬. 좋았다. 자, 항인용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H라고 얘기를 합니다. ADH. 방금 거 위에 것만 해도 사실상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라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뭐 갑상샘이라 해봤죠. 갑상샘이라 적혀 있으니까. 근데 항인효라는 말은 좀 약간 낯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만 해볼게요. 항인효. 항인효에서의 이 항은요, 저항하다, 대항하다, 막는 거 있죠,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대항, 막는 겁니다. 뭘 막냐? 이뇨작용을 막, 이뇨작용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오줌을 싸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 소변이 나오는 걸 막아요? 나오는 걸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벌써부터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변을 막는다는 것보다는 소변의 양을 줄여서, 양을 감소시켜서 소변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항인효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요거를 아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소변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요소라는,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꾸죠, 그죠? 그 요소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게 소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요소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 요소를 다시 줄여요? 요소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면 자동으로 소변의 양이 줄겠죠. 요소 버려야 될 건 버려야지. 다만 줄일 수 있는 걸 줄이자는 겁니다. 그럼 물의 양을 줄인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변의 농도는 더 진해지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들이 바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는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은 그냥 별로 그냥 약자 따로 안 쓰고 그냥 티록신 이렇게 따로 씁니다. 아드레날린, 오, 되게 뭔가 익숙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죠? 뭔가 아드레날린, 뒤 옆에 있는 거 읽어보면 심장박동 촉진, 그죠? 혈당량 증가, 뭐 뭔진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혈압 상승, 뭐 당연히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데 혈압이 증가하겠지. 그런데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을 더 익숙해져야 된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슐린 글루카곤 나오네요. 인슐린 글루카곤. 여기에다가는 써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자라는 장소에는요. 이자. 요 위에다가 좀 빼서 적을까요? 이자라는 장소는요.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을 때 그 세포 조직이 조금 약간 마치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섬처럼 동동동동동동 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랑게르 한스.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섬처럼 랑게르한스 섬, 그리고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줄여서 이자섬이라고 그냥 얘기도 해요. 알겠죠? 그죠? 이자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알파고 둘 중에 하나는 베타인데 베타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입니다.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게.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난소에서 나오는 거 에스트로겐. 아주 대표적인 뭐예요? 여성 호르몬 중 하나죠. 그죠?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좋아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호르몬은 뭐 한 번 언급하고 이제 뒤로는 언급할 일이 이제 전혀 없는 호르몬인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남자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의 비율이 더 높게 측정되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 호르몬이 균형을 맞추고 가만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인간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가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겪었고 기분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약간 힘 빠지게 해요. 뭔가 그죠? 근데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이름은 얼추 봤으니까 이 녀석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지워놓고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뇌하수체가 전엽과 후엽 두 군데로 나눈다 그랬죠? 자,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 두 녀석은요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부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요 항이뇨 호르몬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후, 히읗, 항, 히읗. 좋죠? 잘 됐다. 물론 후엽에서는 이게 하나만 나오는 거, 전엽에서도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후엽은 대표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건 뭐 옥시토신이라는 여성의 그런 생식기관인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적혀있는 것부터 봅시다.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너무 쉽죠, 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대요. 무슨 말이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까 영어 기호로 뭐라 그랬죠? TSH. TSH가 분비를 하게 되면 TSH가 여러분 호르몬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표적세포, 표적기관, 목적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목적지가 어디겠어? 그렇지, 갑상샘이지.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으로 가. 그럼 갑상샘한테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야. 저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왔는데요. 저 티록신 분비 좀 부탁드립니다.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록신이 분비될 수 있도록. 그럼 얘는 티록신을 분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배설의 과정을 배웠나요? 사구체가 있었고요. 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그리고 거기에 모인 것들이 따라 나가는 세뇨관.
그런데 이 세뇨관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물을 재흡수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내 몸이 지금 짜서 그래. 내 몸이 짜. 내 몸이 물이 부족하거든. 근데 물을 막 많이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게 분비가 돼서 물을 쫙 빨아들이면 내 몸은 짠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고, 대신에 방출되는 소변에서는 물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소변은 더 진해진다. 농도가 진해진다. 자, 그 다음에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호흡 촉진인데 요거는 체온 상승에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데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힘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 혈당량이 나오잖아. 혈당량이라는 건 뭐냐면 피에 당, 흐르고 있는 포도당. 피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나요? 그게 혈당량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은요, 피에 포도당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 준비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그랬죠. 그럼 이런 녀석은 언제 나오겠어? 그렇지, 혈당량이 낮을 때, 내 피에 포도당이 많이 없을 때 이런 애가 분비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아까 얘는 베타, 얘는 알파에서 분비가 되더라 해가지고 베타셀, 알파셀, 세포. 그래서 이자섬엔 베타 세포, 이자섬 알파 세포,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얘는 증가. 근데 이 둘은 지금 하는 역할이 완전히 정반대죠. 얘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결과랑 얘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결과랑 정반대죠.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죠? 자, 밑에는 하지 않을게. 아까 했으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결핍증 종류 한번 봐보는데, 여러분 결핍증은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뭐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생명과학 파트죠. 이런 생명과학 파트에서 어떠한 병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병이 왜 걸리는지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가 돼요. 하지만 그 병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만 한번 쓱 보고 갈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적혀있는 생장호르몬 너무 안 나오면 소인증, 작아진다는 거고, 과다되면 거인증,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옛날에 그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뭐 치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치면 나오겠고, 뭐 아는 사람은 뭐 이미 알겠죠. 그 사람도 약간의 그런 거인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말단 비대증이 있어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면은 말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몸의 끝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끝부분이 이 손발입니다. 손발. 그럼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좀 커지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밑에 티록신. 티록신이 너무 안 나오면 기능 저하,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면 기능 항진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그 갑상샘 자체에 그런 약간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이 이 갑상샘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으로 그런 병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사람 자체가. 왜냐면 티록신이 분비가 세포호흡이 너무 촉진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나오는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당뇨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량을 감소시켜주죠. 그런데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량이 높아져도 그 높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설기에서 배웠겠지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포도당은 알갱이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포도당 알갱이가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당 우리 몸에 쟁여두면 우리가 에너지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내 몸 쪽으로 재흡수를 합니다. 근데 내 피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되겠죠. 그게 당뇨병. 포도당이 소변에, 뇨에 검출되는 병, 당뇨병입니다. 됐죠? 물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것도 배우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종류가. 당뇨병 이제 뭐 1형, 2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선천적으로 걸리는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걸리는 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현대인이 이런 식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야식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죠? 선생님처럼, 그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당뇨병이 후천적으로 걸리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선천적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슐린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거의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질 않으니 제때제때 분비가 안 되고 혈당량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식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됐을 때마다 주사로 인슐린을 우리 몸에 강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다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도 어느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봤었는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JTBC에서 하는 비정상 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출연하는 그 이탈리아 대표로 출연하는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였고 밥 먹자마자 바로 인슐린 주사부터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면, 그렇게 되면은 다 했네요. 위에 있는 관련된 질병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항상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항상성. 자, 항상성은 뭐 뒤에 있는 거 읽어보면 되지만 일단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뭘 유지하냐? 자, 우리 몸에서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배우는 건 크게 세 개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온도, 즉 체온이죠.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체온 일반적으로 36.5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만드는 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당량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량.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우리 피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포도당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만약에 삼투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면 쉽게 생각해서 농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즉, 내 몸이 지금 짜면 다시 묽게 만들어야 되고 내 몸이 묽으면 다시 짜게 만들어서 그 적정 농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말해 뭐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볼게요.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주변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알겠죠? 그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우, 중요합니다. 별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방금 전까지 호르몬 열심히 배우고, 이 호르몬 파트 뒤에 이어서 항상성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으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군. 아니에요. 50%만 맞았어. 자, 항상성 조절은요, 호르몬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신경에 의해서도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신경에 의해서 뭐가 돼요? 앞에서 우리 신경 배우고 왔잖아. 바로 우리 대표적으로 뭘 배웠어요? 이런 것들.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요런 녀석의 작용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돼요. 요거 이해됐나요? 좋아.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 봐봅시다.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했대요. 왜냐면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도 관여를 하고 신경도 관여를 하니까 그 두 녀석을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녀석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전달 매체, 누가 전달시켜주냐? 호르몬은 아까 뇌 분비샘을 통해서 혈액으로 분비된다고 했죠. 신경은 우리 뉴런 배웠잖아. 뉴런. 그렇구나. 전달 속도, 여러분 신경에서 뉴런으로 전달되는 거는요, 여러분 뉴런이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렇게 돼서 하나의 뉴런을 타고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건너뛰는 거를 뭐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달 빼고 전도는요 우리가 전기적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빠를까 느릴까? 빠르지. 전기 빠르잖아. 타다닥. 건전지 그냥 끼우자마자 그냥 바로 불 탁 들어오고, 그죠? 빠르다고. 그러면은 전기적 신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 반면에 호르몬은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르몬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눈이 있는 애도 아니고, 아 여기서 왼쪽으로 딱 틀어가지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케이 도착, 이게 아니죠. 그냥 내 몸에 피를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다가 그 녀석이 가고 싶은 그런 표적 기관, 표적 세포, 나의 목적지에 우연치 않게 도달하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신경은 굉장히 그 순간만 작용을 하고요, 호르몬은 지속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지속적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면은 내 손가락을 굽히다가 피지 못하죠. 내가 무언가를 디딜려다가 발을 떼지 못해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 범위 넓다, 신경은 좁다. 신경은 왜 좁냐? 그럼 생각을 해봐. 새끼 손가락만 움직여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나요? 그 부위만 딱 작용하잖아. 좁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대표적으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촉진시키죠. 그러면 이 세포가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용 범위가 넓다. 이 녀석에 비해 넓다. 알겠죠? 그죠? 그런 거 차이점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거. 이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시를 볼 건데, 우리가 항상성 조절되는 거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지, 3가지 있다 배웠죠. 그죠? 그중 첫 번째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예요. 근데 저기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선 여기 위에도 적혀 있지만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 요 두 녀석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이 두 녀석을 어떻게 조절하냐? 내가 만약에 추워, 지금 너무 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을 많이 해야지, 그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출은 줄여야죠.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생은 줄이고 방출은 많이 하고, 이렇게 돼야 내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자 여기 봐요. 내가 지금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 내가 지금 추워요. 그러면 내 추워지니까, 여기서 시작이네요. 자,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내 몸이 먼저 추워졌다. 그럼 추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온 자극. 그러니까 우리 몸의 뇌에서 야 지금 춥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느끼면 일단 호르몬에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게 아까 뭐였어요? TSH였죠? TSH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TSH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야? 그래, 갑상샘이야. 그럼 걔가 갑상샘에 가서 녹화하는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왔는데 저 티록신 분비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체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있잖아. 이거 봐봐요. 저온자기 되면 빨간색은 좀 신경의 작용이래요.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있으면 근처에 모세혈관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이 안은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죠? 우리 몸은 이 주변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피부 색깔인 거예요. 야, 너 혈색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색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그 친구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죠, 그죠? 그런 거 해봤죠? 그런 거에서 하는 게 그 다 쪼여서 피 빼내면 그 무슨 색깔 됩니까? 그거 완전 창백해지잖아. 우리 몸의 색깔은 그 옆에 모세혈관에 피가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변이 지금 춥다 그랬잖아. 그럼 주변이 굉장히 추우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도 굉장히 찬 공기가 그 주변을 채우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찬 공기가 우리 몸에 특히나 피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피가 온도가 몇 도겠어요? 아니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체온이랑 똑같겠지. 그럼 얘보다는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뺏어간다고. 무슨 말이 돼요? 그럼 내 몸은 열 에너지를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몸은 추워지는 거야. 근데 이게 추워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이 모세혈관을 그 전보다 더 얇게 수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축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여기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여기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피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열이 뺏겨도 덜 뺏기는 거예요. 무슨 말 됐어요? 즉 열의 방출량을 낮추는 작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 다음에 근육을 떨리게 만든다. 이거는 사실 이제 남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남학생들 화장실 가서 공중 화장실 여러분 겨울철에 그 공원 같은 데 있는 화장실들은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 데 가서 볼일을 딱 혹은 학교 화장실도 춥지 않나? 그렇게 겨울 되면 딱 볼일을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릴 때가 있죠. 그죠? 몸이 떨린다.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근육이 떨리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 연결돼 있죠. 그죠? 무슨 말 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신경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런 거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교감, 부교감 중에서. 자, 그러면 왼쪽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체온이 높아졌다. 높아졌으면 우리 몸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아까 전에 수축시켰던 거 다시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 분비 증가. 땀을 많이 내보내. 그럼 내 피부의 표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 이 땀방울들이 날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의 열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우리 몸에서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의 한 종류의 메커니즘이다. 알겠죠? 그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천천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혈당량 조절. 진짜 중요해요. 자, 혈당량 조절이다. 그럼 먼저 혈당량이 높을 때를 볼게요. 혈당량이 왜 높아지나? 밥 먹으면 높아져요. 밥 먹으면. 왜 밥 먹으면 높아지지? 근데? 아니, 왜 우리가 밥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해? 왜 그러지? 외웠어. 밥 먹어. 녹말이잖아, 녹말. 녹말 먹고, 녹말을 씹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소화를 하면, 그걸 어디서 흡수해? 소장의 융털에 모세혈관에서 흡수했잖아. 모세혈관에 뭐가 흐르는데? 피가 흐르잖아. 그 피에 포도당이 들어가잖아. 혈당량 증가하는 거지. 됐죠, 그죠? 그럼 이게 증가했을 때,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거기 적어둡시다. 인슐린이라는 녀석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두면 손해는 아니야. 알아두면 손해는 아니다. 자, 인슐린의 기능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글리코젠 합성 촉진. 그러니까 글리코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포막. 이렇게 세포막부터 쓰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포도당의 세포막 투과율을 증가시킨다. 투과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투과율이 올라갔으니까 더 잘 들어가겠죠. 세포로 쏙쏙 더 잘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합성. 지방합성을 촉진시켜요. 이 세 번째는 요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는 호르몬이었는데 무려 이런 악독한 짓을,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가장 비만되기가 쉬운 곳이 이 복부 지방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 녹말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그 밀이라는 녀석을 막 빻은 다음에 그리고 그걸로 다시 음식을 만든 거죠. 한 번 이렇게 빻았던 거기 때문에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그 말은 혈당량이 증가를 해도 찔끔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깜짝이야 하고 인슐린이 그냥 화다닥 나오게 되면은 그 인슐린의 작용으로 지방이 만들어져요. 근데 소장에서 흡수하잖아. 그렇지, 배 주변에 지방이 생기는 거야. 그게 지방합성 촉진. 하지만 이 세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재밌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두 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글리코젠이라는 녀석은, 글리코젠은 대표적인 다당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당류. 다당류라는 건 포도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포도당이 이어붙어져서 여러 개가 묶어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다당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당류는 녹말, 그리고 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가 글리코젠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어디서 하냐? 간에서 해요. 간에서 포도당이라는 녀석을 계속 이어 붙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붙어져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 덩어리의 이름이 글리코젠이다. 이 짓을 하는 곳이 간이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포도당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왜? 포도당이 뭉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돼버렸으니까. 포도당은 줄어드는 거지. 혈당량은 감소하는 거지. 그게 인슐린의 역할. 그럼 두 번째는 세포막 투과율 증가? 얘들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내 혈관에 포도당이 막 지나다니면서 모세혈관.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모세혈관 주변에는 다 세포들이 있다고, 이렇게. 세포들은 포도당을 항상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흡할 때 이 포도당이 재료이기 때문에,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포 입장에서 필요 없다고 해도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야야 넣어도 그러면은 세포가 아니야 난 괜찮아 해도 주머니에 억지로 막 넣어주는 거야. 에이 가져가.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쉽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지는 않을 거고, 이 이유가 세포막 투과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어가는 거야. 쏙쏙 잘 들어가요. 그러면 잘 들어가니까 이 세포,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는 피에 지나다니는 포도당의 개수는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결과 혈당량은 감소된다. 됐죠, 그렇죠?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내가 밥 먹었대요. 혈당량 증가. 그럼 이자에서 인슐린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두 가지 짓을 한대요. 포도당 흡수되게끔 한대요. 두 번째, 2번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촉진시킨대요. 그럼 첫 번째 짓이죠. 그럼 이런 짓들이 막 일어나면은 혈당량은 다시 줄어든다. 그럼 정상이 된다. 끝이에요, 끝. 오른쪽 해볼까요? 너무 낮아. 왜 낮을까?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럼 내 피에 있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써서 피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혈당량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자에서 깜짝 놀라서 글루카곤이 나와.
그럼 얘 글루카곤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전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했잖아. 그거를 다시 거꾸로 쪼개요. 포도당으로. 그리고 그거를 피에 흘려보내. 그러면 피의 혈당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는 우리 오른쪽 위에 귀퉁이에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내 몸에 삼투압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건데, 삼투압이 어려우면 우리는 이 녀석을 농도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 몸이 지금 너무 내 몸이 지금 너무 짠 상태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싶겠어? 그렇지. 다시 묽어지고 싶겠지. 그럼 묽어지고 싶으면은 물이 필요해. 그러면 물을 마시면 돼. 근데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몸에서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해야지. 그러면 내 몸이 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은 어디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더라? 그렇지.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냐? 그렇지. ADH, 즉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게 돼요. 그럼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로 가냐? 이 녀석의 표적 기관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콩팥으로 가야지. 콩팥이랑 신장이라고 합시다.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 그럼 신장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무슨 짓을 하냐? 수분 재흡수 촉진을 시켜요.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 그게 신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수분 재흡수 시켜. 그러면은 내 몸으로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몸은 다시 묽어지게 되는 거고, 짰던 게. 그 다음에 소변은 나가야 되는 물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대신 가버리니까 소변이 대신 짜지는 거예요. 소변이 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소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럼 이제 반대 상황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봐봐. 내 몸이 만약에 묽어, 짠 게 아니야. 그러면 ADH가 많이 나와, 조금 나와? 이제 안 나와. 조금 나와야지. 많이 나왔었다면 조금 나와야지 이제. 그럼 이게 덜 나와. 그러면 재흡수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겠지? 이게 억제되면은 몸으로 빨아들이는 것보다 일로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겠지. 소변이 묽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우리 몸이 짜면 물 마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시그널을 주죠. 야, 물 마셔, 물 마셔. 그게 뭐야? 갈증이죠, 갈증. 근데 이 갈증을 우리가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 물론 너무 심하면 감지를 하지만. 그게 언제야? 잘 때. 그럼 잘 때는 수분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첫 소변은 농도가 진하죠. 무슨 말이 됩니까? 생각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 체온이 어떻게 유지되더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 삼투압은 어떻게 유지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혈당량은 저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사실은 백지에다가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걱정이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수업 자체, 이 영상의 총 길이 자체는 아마 우리가 평소에 수업하던 시간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나가는 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나갔어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 피곤하다 그래서 잠 깨라고 재밌는 얘기 해주는 것도 이제 없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이해 못한 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도만 쭉 나가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나갈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하고 멍 때리고 보면은 그냥 눈 떠보면은 너무 많은 양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보는 거인 만큼 내가 컨디션이 좋고 집중을 했어,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딱 보고 내가 다시 졸려 그럼 딱 끄고 잠을 깨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하든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들을 때 필기해야 되는 거 꼭 옮겨서 해요. 팔짱 끼고 뒤에 누워서 수업 들었으면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옮겨 적어야 될 건 옮겨 적어 놔야 돼. 알겠죠? 그죠? 그렇게 꼭 해서 완벽하게 집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꼼꼼하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다들 좀 건강한 상태에서 학원에서 만나서 수업 얼른 했으면 좋겠고, 위생, 여러분들 손 깨끗하게 씻고, 그죠? 마스크 밖에 나갔을 때 꼭 끼고 다니고, 나를 위한 거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침을 한다면 기침 에티켓, 그죠? 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소매나 아니면 팔꿈치에다 대고 우리가 기침을 하자.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지키자. 왜냐하면 서로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학원도 안 가고 뭐 다른 학원들도 뭐 다 비슷한 흐름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앉아서 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잘 쉬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숙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카톡방에 공유해 줄 테니까 엄마한테 꼭 물어봐요. 엄마 숙제 어디라고 떴어? 물어봐서 그 숙제까지 꼭 완수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안녕.